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에 주목할 AWS 신규 서비스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매년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AWS가 클라우드 최대 컨퍼런스인 1919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신기술들을 살펴봅니다. 또한 올해 시장을 주도할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메가존 클라우드 솔루션즈 아키텍트 팀의 공혜연 매니저님, 하수영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의 하수영입니다. 커머셜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AWS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공혜연입니다. 커머셜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 업무를 맡고 있으며 AWS 기반 인프라 구축과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수영 매니저님,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AWS 리인벤트 2019를 돌아보고 클라우드의 기술 변화와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주목해야 할 분야별 신규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분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20년에 주목할 AWS 신규 서비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영 매니저님, 많은 분들이 AWS나 또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리인벤트에 대해서는 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리인벤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AWS 리인벤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면 AWS 리인벤트라는 행사는 AWS 고객, 클라우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네트워킹의 장입니다.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며 기조연설, 교육 세션, 전시장 등으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벤트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발명하다, 고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WS 리인벤트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서비스를 재발견한다라는 의미에서 AWS 리인벤트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19년 리인벤트에서는 약 6만 5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하였고요. 그중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도 임직원 약 13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9년 리인벤트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개선된 기능으로 약 77개의 서비스를 발표하였는데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만큼 많은 수의 서비스가 새로 런치되거나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 소개된 내용 외에도 행사 전후로 업데이트된 서비스까지 다 합치면 아마 쉽게 헤아리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는 AWS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4개의 기조 연설을 포함하여 3천여 개 이상의 교육 세션들이 펼쳐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신규 서비스를 알려주는 기술 세션, 핸즈온 세션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약 400여 스폰서들이 참여해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특성을 이용해서 개발한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설명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많은 스타트업들과 기존의 IT 공룡이라 부르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AWS 리인벤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행사였던 거였네요. 네, AWS 리인벤트는 단일 벤더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큰 행사입니다. 아니, 한 행사에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출시되거나 개선되면 대체 AWS는 총 몇 개의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AWS의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있고 PPT 한 장에 다 담을 수 없어 그 대항목들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렇듯 AWS 클라우드는 거의 모든 IT 분야의 워크로드들을 구현할 수 있게 하게끔 계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AWS 서비스는 약 160여 개 정도 서비스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레고 블럭처럼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 추려서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구성하시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2019년도에 발표한 신규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선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주목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서 하 매니저님께서 2019년 리인벤트에서는 신기술들이 대거 발표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행사의 주요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왼쪽 사진은 이번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서비스 트위터 중에 가장 많이 리트윗된 리스트를 뽑은 것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국내에서 네티즌분들께서 투표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서비스인 아웃포스트가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고요. 국내에서는 서버리스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파게이트 온 EKS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코드 리뷰 서비스인 코드구루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 주요 이슈로 4가지 서비스를 꼽아봤는데요. 코드구루, 아웃포스트, 매니지드 카산드라, 세이지 메이커입니다. 이후 각각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공현 매니저님, 향후 클라우드 기술의 변화와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많은 사용자분들에게 인공지능, 기계학습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닐 겁니다. 데이터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의 대답 중 하나로 AI, ML 분야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기업의 데이터들은 정제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며 머신러닝에 대한 기술 부채는 프로젝트를 성공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AWS는 아마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하여 모든 개발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번 2019년 리인벤트에서도 그 노력이 드러났습니다. 머신러닝을 비유한 최초의 통합 환경인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를 비롯하여 업데이트된 많은 기능 덕분에 AI, ML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온프레미스 운영을 병행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WS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존재하는 제약을 줄이기 위하여 아웃포스트를 비롯 5G 네트워크를 위해 회선 사업자와 협력하는 등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I, ML을 포함하여 빅데이터 분석, SAP와 같은 다양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성능과 비용이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AWS는 꾸준히 컴퓨팅 성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지속해 왔었는데요. 이번 리인벤트에서 성능과 용량을 크게 개선한 그래비톤2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인스턴스 타입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최대 40%의 향상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한다는 소식 또한 전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 아직은 생소하실 수 있는 양자 분야에서도 양자 컴퓨팅 서비스인 브라켓과 협업 프로그래밍 퀀텀 솔루션스 랩을 출시함으로써 또 한 번 기술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화수영 매니저님,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올해 AWS를 도입하거나 또는 도입할 예정인 고객들이 주목해야 될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선은 컴퓨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슬라이드를 쉽게 보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서울 이전 지원 여부와 발표된 서비스의 릴리즈 상태를 표시해 두었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참고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먼저 컴퓨팅 분야입니다. 컴퓨팅 분야의 개선 사항을 설명하기 앞서 AWS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인 나이트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나이트로 시스템의 경우 2013년도에 개발을 시작하여 17년도에 처음 런치했는데 이후에 발표되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나이트로 시스템 기반으로 런치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하이퍼바이저에 많은 노력을 쏟은 만큼 경험을 위한 압축 알고리즘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 꽤 인상 깊었습니다. 2006년 처음 가상화 서버인 EC2 인스턴스 서비스를 런치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의 큰 서버에 가상 서버를 분리시켜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리소스의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하이퍼바이저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업데이트를 하거나 관리하기도 힘들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등의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하이퍼바이저의 부하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나이트로이고 2013년도부터 각 컴포넌트들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인스턴스 세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AWS에서는 19년도에 이르러서는 5세대 인스턴스 및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릴 VMware on AWS 아웃포스트 등도 모두 나이트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나이트로는 AWS 컴퓨팅 기술의 백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계속 나이트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객분들은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은 나이트로를 도입함으로써 AWS는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들을 빠르게 런치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분들의 워크로드는 단순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것부터 그룹웨어, ERP, HPC 등 매우 다양한 워크로드를 AWS 상에서 운영하고자 하십니다. AWS는 이런 고객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인스턴스 타입과 크기는 약 230여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지만 선택지가 많으면 고민에 빠지죠. 현재 AWS에 구성된 내 워크로드가 알맞은 인스턴스의 타입과 크기에서 구동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AWS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나온 서비스가 컴퓨트 옵티마이저입니다.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엔 고객분들이 내 워크로드가 적절한지 또는 비용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AWS가 이런 니즈에 부응하면서 컴퓨터 옵티마이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AWS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계정의 리소스 기록을 분석하고 리소스 사용량에 맞게 실행 권장사항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측정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와치의 CPU 유틸리제이션, 디스크 I/O 등 하이퍼바이저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트릭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요. 이를 통해 최적의 워크로드를 계산해주고 인스턴스의 구매 타입도 권장사항으로 알려줍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EC2 인스턴스의 언더 프로비저닝, 오버 프로비저닝,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까지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U 17세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갑자기 등장한 CPU 이야기에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리인벤트에서 새로운 6세대 인스턴스 타입을 발표하였는데 ARM 기반의 AWS에서 개발한 CPU인 그래피톤2 프로세서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피톤 프로세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피톤 프로세서는 처음 안나푸르나 랩을 AWS가 인수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칩셋을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8년도 리인벤트 때 처음 1세대를 발표하면서 추론이 필요한 서비스나 A1 타입 같은 워크로드에 적용되어 서비스를 했습니다. 19년도 리인벤트에서는 그래피톤2를 발표하였는데요. 성능이 1세대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피톤2 프로세서를 발표하면서 6세대 인스턴스 일부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M6G, R6G, C6G입니다. G가 아마도 그래피톤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모두 인텔 기반의 CPU가 아닌 ARM 기반의 CPU가 탑재되어 있고요. 인텔 CPU가 장착된 인스턴스 타입 대비 40% 정도의 가성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WS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컴퓨팅 서비스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ECS는 도커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서비스로 AWS와 긴밀히 통합되어 있어 도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니즈를 맞춘 서비스죠. 그 다음 EKS는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관리 서비스로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ECS나 EKS 모두 워커 노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는 관리 포인트가 여전히 있었죠. 이런 관리 포인트를 없애기 위해 선택하시는 컨테이너 서비스가 바로 파게이트4 ECS입니다. 이는 워커 노드를 관리할 필요 없이 가장 심플하게 컨테이너를 구동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두 서울 리전에 오픈되어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쿠버네티스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서 EKS가 출시되었지만 여전히 고객분들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워크노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셨고 AWS도 로드맵으로 서버리스 버전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곧 출시할 거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2019년도 리인벤트 때 서버리스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파게이트4 아마존 EKS가 발표되었는데요.
EKS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파드를 배포할 때 파게이트4 EKS 형태로 서버 리스로 배포할지 아니면 워커노드에 배포할지 이제 결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생성된 EKS 클래스에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워크노드 없이 파드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게이트 형태로 띄워진 파드들은 워커노드를 점유하지 않아서 데몬셋이라든지 호스트포트, 호스트 네트워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파게이트4 ECS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쿠버네티스를 생각하신다면 그 결정에 가속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컴퓨팅 분야에서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스토리지 분야에서는 또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이 발표가 됐나요? 네, 스토리지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마존 S3의 접근 제어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존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여러 워크로드들의 데이터 스토어로 많이 사용들 하실 텐데요. 이때 데이터 보안으로 IAM 폴리시, 버켓 폴리시, 엔드포인트 폴리시, ACL으로 버켓이나 오브젝트에 접근 제어를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처음 S3를 이용한 입장에서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버켓 폴리시 하나만 관리한다 하더라도 해당 버킷을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 정책을 하나의 정책서에 다 담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아마존 S3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너무 많은 스테이트먼트가 포함된 하나의 버킷 폴리시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단일 버킷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만들고 그 입구를 제어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별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버 역할별로 생성하여도 됩니다. 또한 VPC에 들어오는 트래픽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냐에 대해서도 정의도 각각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의 기능은 현재 구성된 버킷 폴리시 권한은 핸들링하지 않으면서 새로 만들어진 액세스 포인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접근 제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액세스 포인트 한 개당 한 개의 정책서를 가지며 각각은 서로 다른 아마존 리소스 네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버킷 정책에 복잡하게 관리하던 것들을 각각 인터페이스별로 떼어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온프레미스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사실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온프레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프레미스 분야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AWS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 온프레미스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어플라이언스 장비의 출시로도 이어졌고 AWS는 2018년도에 아웃포스트라는 서비스를 런치하였습니다. 아웃포스트는 고객분들의 IDC 환경에 AW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렉을 여러분들의 IDC 상면에 설치해 주는데요. 만약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극도로 낮은 레이턴시가 요구되는 서비스를 개발하신다든지 아니면 AWS 콘솔 하나로 IDC까지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AW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콘솔 창에서 주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IDC에 사진에 보이시는 렉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업그레이드를 관리합니다. 온프레미스 버전의 풀 매니지드 서비스인 것이죠. 여기까지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19년 리인벤트 때 아웃포스트를 활용해 개선된 서비스로 여러 기능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포스트라는 서비스가 AWS 클라우드 플랫폼을 여러분들의 IDC에 설치해주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리인벤트의 아웃포스트에서 AW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관계형 DB에 낮은 레이턴시로 통신해야 하는 경우 아마존 RDS 온 아웃포스트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모든 컨트롤은 아마존 콘솔에서 가능하고요. 스냅샷도 AWS 리전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다만 제약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아직 RDS4 MySQL, 포스트그레 SQL 엔진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마존 EMR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Elastic Map Reduce의 약어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EMR 서비스를 통해 아파치 스파클러스나 하이브, 하둡, 프레스토, 주피터 같은 환경들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강력하게 사용되어졌던 EMR 서비스가 아웃포스트를 지원하게 되면서 어떤 가버넌스적으로 아니면 규정 준수나 또는 기타 이유로 온프레미스에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를 아웃포스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WS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 EKS, 그리고 마이크로 아키텍처 구조에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엠메시 서비스를 아웃포스트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VMware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웃포스트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VMware와 AWS가 아웃포스트에 VMware를 탑재하는 서비스를 베타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IDC에서 SDDC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현재 VMware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쉽게 통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VMware와 AWS가 긴밀히 조인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현재 VMware를 사용하시어 SDDC를 구성한 고객분들은 VMware 공식 홈페이지에서 베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향후에는 기계학습을 손쉽게 학습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이지메이커나 카프카 서비스를 AWS에서 관리해주는 MSK도 아웃포스트를 통해 지원한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웃포스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런치가 되었는데요. 바로 웨이브랜스라는 기술입니다. 웨이브랜스는 아웃포스트들을 5G 이동통신사 사업자의 네트워크망에 엣지 컴퓨팅을 위해 구성하고 그 영역을 웨이브랜스 존이라 칭하며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웨이브랜스 존은 AWS 한 개의 리전에 종속되며 관리자는 AWS 콘솔에서 자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게 되면 클라이언트와 극도로 낮은 레이턴시가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성하였을 때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컴포넌트들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웨이브랜스를 도입하시게 되신다면 통신사에 구성된 웨이브랜스 존에서 서비스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 시티, IoT,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같이 로컬 컴퓨팅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극도로 낮은 레이턴시가 유지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SK텔레콤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초저지연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혜원 매니저님과 함께 네트워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재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서비스로 여러 개의 AWS 환경을 운영 중이시라면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을 서비스인 트렌치 게이트웨이가 이번 리인벤트에서도 기능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새로 나온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수의 프로젝트를 AWS 계정 단위로 분리하셨거나 개발, 스테이징, 운영과 같이 환경별로 VPC를 분리를 할 경우 각 VPC 간 또는 VPC와 온프레미스 간 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트렌치 게이트웨이가 나오기 전에는 좌측 상단의 아키텍처와 같이 풀메쉬로 연결을 하시거나 트렌치 VPC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시스코 CSR을 이용한 트렌치 VPC의 경우 허브 앤 스포크 구조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고객이 직접 어플라이언스를 관리했어야 됐습니다. 트렌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시면 단일 게이트웨이로 구성이 가능하며 완전 관리형이기 때문에 운용상 부담이 줄어듭니다.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라우팅 격리가 용이하고 인그레스와 이그레스 VPC를 분리하는 등 보안 관점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2019년 리인벤트에서 트렌치 게이트웨이에서 대하여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리전 간 트렌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전별로 생성을 했어야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리전 간 트렌치 게이트웨이 간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리전 간 트렌치 게이트웨이 연결 구간에서 트래픽은 암호화 처리가 되고 AWS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디도스 공격과 일반적인 취약점 공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은 다른 리전 길이의 트렌치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기존의 VPC 피어링이나 트윈치 게이트웨이를 사용해 보셨다면 이번 기능도 설정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연결 가능 목록에는 5개의 리전만 존재하지만 차후에 서울 리전도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AWS 계정 외에도 다른 AWS 계정과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트윈치 게이트웨이 전용 모니터링 기능은 따로 없었는데요.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가 나온 이후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트윈치 게이트웨이의 리전 분포와 토폴로지, 트래픽과 패킷 드랍률, 그리고 트윈치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온프레미스의 트래픽 인입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매니저는 현재 서울 리전을 포함하여 15개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시스코, 아루바와 같은 AWS 파트너사의 SD-WAN 솔루션에서 네트워크 매니저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멀티캐스트는 1대4 데이터 분배를 허용하는 네트워크 기능입니다. 기존의 AWS에서 멀티캐스트를 구현하시려면 별도의 솔루션을 이용하시거나 리눅스 기반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토폴로지를 직접 구성하셨어야 했는데요. 이제 트윈치 게이트웨이로 연결된 VPC끼리 멀티캐스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트윈치 게이트웨이는 연결된 VPC의 서브넷 간의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라우팅하고 트래픽을 전달하는 라우터 역할을 합니다. 유의해 주셔야 될 점은 현재는 RGMP를 지원하지 않고 MLD만 지원하고 있으며 멀티캐스트 기능은 하나의 AWS 계정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M5, C5와 같이 나이트로 시스템에 구축된 인스턴스만 멀티캐스트 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으니 사용하시기 전에 공식 문서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윈치 게이트웨이와 여러 AWS 지역에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고정된 진입점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계층 서비스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하여 가속화된 VPN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해 VPN 터널을 맺을 때보다 안정적이고 개선된 VPN 연결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AWS 엣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아 홉을 줄이고 적은 레이턴시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 리전과의 VPN 연결에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사실 또 클라우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야가 보안인데요. 네. 보안 분야에서도 어떤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었나요? 네, 이번 리인벤트에서 처음 발표된 디텍티브는 AWS에서 발생한 로그 데이터를 통계 분석과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보안 조사를 실시한 서비스입니다. 디텍티브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3가지가 있는데 AWS 내 API 활동을 기록하는 클라우드 트레일과 VPC를 오가는 트래픽을 기록하는 VPC 플로우 로그, AWS의 또 다른 보안 서비스인 가디듀티의 탐지된 이벤트를 이용합니다. 가디듀티 또한 AWS 로그를 분석하여 악의적인 활동을 찾아내는 보안 서비스인데 디텍티브는 가디듀티의 결과를 가지고 보다 다방면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한뎁스가 더 깊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성 활동이 탐지된 인스턴스를 발견하는 것은 가디듀티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조사 결과와 연관이 있는지 비슷한 시간 혹은 위치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디텍티브입니다. 디텍티브는 대상에 대한 상세 정보, 시간 경과에 따른 활동 요약 등의 조사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보안 문제의 근본 원인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하승 매니저님, 애널리틱스 분야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표됐나요? 네, AWS에서 제공하는 분석 관련 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아마존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는 일라스틱 서치를 아마존에서 매니지드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일라스틱 서치를 활용하는 사례가 머신에서 생산된 로그를 취합하고 키바나를 통해 그래프로 가시화된 로그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시는데요. 아무래도 머신에서 생성되는 로그를 주로 수집하다 보니 급증하는 워크로드에 의해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데이터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곧 저장 비용의 증가와 직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인덱스들을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여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노드를 증설해야 했습니다. 만약 1년간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저장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데이터의 잠재적인 가치에서 과연 보관 비용이 정당한지 판단해 보면 글쎄요, 대부분의 워크로드가 저장 비용이 과하게 지불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한 게 울트라 웜 기능입니다.
울트라 웜 기능은 일라스틱서치 도메인에 울트라 웜 데이터 노드를 추가하여 비교적 액세스 빈도가 낮은 대량의 데이터를 울트라 웜 노드를 통해 아마존 S3에 저장하여 데이터 저장 비용을 낮춰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울트라 웜 기능을 통해 일라스틱서치 서비스는 핫 스토리지의 레이어와 웜 스토리지의 레이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분들은 최대 900테라까지 이 기능을 통해 비교적 저장 비용이 저렴한 S3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도 신기술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아마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로 레드시프트가 있는데요. 레드시프트에서도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레드시프트를 모르시는 분들께 잠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레드시프트는 AWS에서 관리해주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로 하이브 대비 성능이나 비용 효율이 좋습니다. 아마존 S3에 저장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읽을 수 있고 SQL 표준 쿼리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이벤트에서 레드시프트에 대한 많은 혁신이 있었는데요. 이 장표만 보더라도 아마존에서 데이터 아날리틱스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레드시프트에서 신규 인스턴스 타입이 출시되었습니다. RA3 인스턴스 타입인데요. 이전에 DS2 혹은 DC2 인스턴스 타입의 경우 각각의 노드에 로컬 스토리지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노드에는 저장소가 정해져 있어 만약 클러스터에 저장소만 추가하고 싶을 경우 노드를 추가하여 필요 이상의 스펙으로 구성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RA3 인스턴스가 출시되면서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RA3 노드는 로컬 캐싱 레이어를 포함하여 여러 스토리지 계층에서 데이터들을 블록의 사용 빈도, 수명, 워크로드의 패턴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저장하여 쿼리 속도를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아키텍처를 보시면 마치 RDS의 오로라 서비스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RA3 인스턴스를 말씀드리면서 로컬 스토리지와 쉐어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스토리지 영역을 컴퓨팅 노드와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분리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했을 경우 발생하는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오는 성능 페널티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 집중의 스토리지가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조의 경우 프로세싱을 위해 결국 데이터를 노드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문제로 쿼리 성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버틀렉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난 몇 년간 CPU 메모리 처리량의 개선 속도보다 스토리지의 처리량 개선 속도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이는 굳이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CPU가 증가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기능이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성능을 더 개선하기 위해 아마존에서는 아쿠아라는 기능을 출시하였습니다. 어드밴스드 쿼리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쿼리를 가속화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는 하드웨어적으로 쿼리를 캐시해 줄 수 있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속화시켜서 클러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RA3 클러스터를 사용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일부 인원에 대해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가 준다고 하니 레드시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서비스입니다. 이제 레드시프트의 페더레이티드 쿼리와 데이터 레이크 익스포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AWS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중심이 되는 AWS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기능을 좀 더 설명드릴까 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의 소스의 위치, 읽는 방법, 데이터의 처리에 필요한 스키마 같은 것들을 기록해 두고 다른 AWS 서비스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소스 데이터로는 레드시프트, S3, RDS, DynamoDB는 물론이고 JDBC로 연결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들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카탈로그 데이터를 통해 다른 소스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나 야타나 같은 서비스 등에서
쿼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장표를 보시면 패드레이트 쿼리에 대해서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AWS 서비스가 어떻게 패드레이티드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패드레이트 쿼리는 AWS 글루에서 만든 데이터 카탈로그를 레드시프트가 참조해서 여러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같이 질의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마존 S3의 CSV로 저장된 데이터와 RD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같이 조인할 수도 있고 질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능을 발표하게 되면서 아테나에서도 패드레이트 쿼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레드시프트 데이터 레이크 익스포트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레드시프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아마존 S3의 파케이 포맷으로 익스포트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레이크 익스포트 기능이 레드시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일로를 경감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레드시프트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처리된 결과를 다시 데이터 레이크에 익스포트 함으로써 타 서비스에서 추가 분석 기능을 수행하여 또 다른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데이터 레이크 익스포트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AWS의 다양한 분석 도구들과의 연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애널리틱스 분야에서 정말로 다양한 신기술 업데이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신기술을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네,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도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카산드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파치 카산드라는 고성능 오픈소스 No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인데요. 과거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카산드라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려면 아마존 다이나모DB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거나 EC2 인스턴스의 노드를 직접 구축하여 사용하셔야 했었습니다. 이제 AWS에서 매니지드 카산드라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기존의 카산드라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카산드라는 노드가 없는 서버리스 형태로 AWS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어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머신러닝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공연 매니저님, 머신러닝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먼저 발표 후 개발자분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서비스인 코드그루입니다. 또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이며 코드에 있는 문제를 빠르게 찾고 개선점을 제시하여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코드그루의 머신러닝 학습 모델은 아마존 코드베이스로 수십만 개의 프로젝트와 10,000개 이상의 GitHub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는 자바 언어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언어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드그루는 코드 리뷰어와 코드 프로파일러로 나뉩니다. 리뷰어는 코드의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이고, 코드 프로파일러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를 목표로 코스트가 가장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코드를 찾아내어 수정할 수 있게 권장사항을 제시합니다. 네, 세이지메이커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모니터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배포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데이터와 모델을 교육한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모델 정확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모델 모니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편차를 발견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주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데이터 품질 문제를 감지하기 위해 기준 계산과 비교하고 발생된 위반을 보고합니다. 사용자는 모델 모니터를 통해 탐지된 사항들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반복적인 머신러닝 학습 단계에서 사용자는 각기 다른 파라미터, 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합을 실험합니다. 실험이 반복될수록 실행 버전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전의 실험과 비교하는 것과 개선점을 찾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익스페리먼트는 실험을 쉽게 관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반복되는 입력과 파라미터, 결과를 자동으로 추적하여 이를 그룹화하거나
주요 성능 지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가장 결과가 좋은 실험을 시각적 인터페이스로 제공합니다. 모델 생성에 관여한 모든 단계와 아티팩트 추적이 가능해지므로 프로덕션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로세싱입니다. 데이터 전후 처리 및 모델 평가 단계는 일반적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별도의 인프라에서 실행되는데요. 이 인프라를 여러 사용자에 걸쳐 관리 및 확장시키려면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려면 상당한 작업 부담을 수반하게 되며 개발자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성능과 확장성을 위해 인프라를 튜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은 완전 관리형 환경에서 데이터 전처리 또는 후처리 그리고 모델 평가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을 통해 고객은 내장된 데이터 처리 컨테이너를 사용하거나 자체 컨테이너를 가져오고 관리형 인프라에서 실행할 사용자 지정 작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머신러닝 경험 없이도 좋은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나요? 네, 오토파일럿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리나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아야 하고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고급 머신러닝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출시된 오토파일럿을 이용하면 머신러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쉽게 데이터 전처리와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저 테이블 형식 데이터와 예측할 타겟만 선택하면 오토파일럿이 설정을 조합하여 자동으로 가장 정확한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머신러닝이 잘 돌아가고 있을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디버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의 변경 없이 실시간으로 학습 실행 데이터를 캡처 그리고 분석하여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프로세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세이지메이커 디버거는 개발자의 문제 해결 작업에 대한 경고를 전송하여 모델을 디버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며칠에서 몇 분으로 단축시킵니다. 디버그 데이터는 고객의 AWS 계정에 남아있어 세이지메이커 디버거를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민감한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노트북 환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은 2년 전 리인벤트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사용자의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AWS는 이번 리인벤트에서 새로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인스턴스와 스토리지를 설정하고 구동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야 했지만 이제 그러실 필요 없이 신속하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성이 환경 설정 내에 포함되므로 조직 내 담당자들끼리 노트북을 공유하고 모델 빌드, 데이터 분석 등 공동 작업을 손쉽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으며 기존의 노트북 인스턴스 통한 환경도 계속 지원하지만 협업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는 앞서 소개드린 기능들을 모두 탑재한 머신러닝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도구들을 통합함으로써 사용자는 단일 인터페이스 내에서 개발하고 디버깅, 모니터링,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아직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설정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AWS는 클릭 한 번으로 모델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확장하며 다양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캔드라 서비스입니다. 캔드라는 회사 내에 있는 많은 문서들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자연어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답변이나 원하는 문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검색을 위해 사용된 저장소로는 기본적으로 AWS S3와 RDS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파일 시스템, 웹사이트, 드롭박스, 세일즈포스와 같이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엔드 유저는 회사의 보험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인사팀은 몇 층에 있나요? 와 같이 자연어로 질의를 할 수 있고
캔드런은 아까 말씀드린 회사의 문서들을 기반으로 인덱스를 생성한 다음 그 인덱스를 이용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캔드라는 IT, 제약, 법률, HR 등 다양한 영역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 추가 기능 또한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캔드라를 이용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 주목할 AWS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두 분 매니저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기존의 AWS 서비스는 머신러닝의 경험이 있어야 했는데 이번 신규 서비스는 머신러닝 경험이 없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들었습니다. 자, 머신러닝 경험이 없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던 기술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머신러닝 경험이 없으셔도 쓰실 수 있도록 그 모델과 이제 파라미터 설정 등을 도와주는 거는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모니터링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이지메이커 기능들이 출시되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열님께서 주셨네요. 레드시프트가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SLA 관점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하이브를 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성하시거나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 SLA라는 관점 자체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장애가 발생하신다면은 그 장애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실 텐데요. 만약 레드시프트를 쓰신다면은 장애가 만약에 발생하시더라도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고 SLA 또한 AWS가 보장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자일님께서는요, 캔드라는 한국어가 지원이 되나요? 라고 주셨네요. 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질문해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EC2 인스턴스 타입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스턴스 타입은 없습니다, 사실. 고객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맞게 인스턴스 타입과 그 크기를 결정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범용 워크로드를 만약에 구동하신다고 하신다면 M이나 T 타입 정도를 쓰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자,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타입 변경까지 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컴퓨터 옵티마이저 서비스는 가이드해드리는 그 최적의 인스턴스 크기와 그리고 타입을 가이드해드리는 서비스이지 그걸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여러분들의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수행하지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멀티캐스트를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AWS에서 멀티캐스트를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눅스 기반의 MCD 솔루션을 설치하신 다음 뭐 GRE 터널로 이제 토폴로지를 직접 구성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 아무래도 직접 구성해야 되는 어려움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성능에 대한 보장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외에도 별도의 서드파티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 새로운 트레이지 게이트웨이 기능이 출시되었으니까 이왕이면은 신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Accelerated Site to Site VPN을 쓰면은 일반 VPN보다 빨라지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얼마나 빨라지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엑셀러레이터 기능 자체가 여러 가지 홉을 거치는 걸 이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내에서 같은 리전 내에서보다는 이제 해외 리전과의 VPN을 연결할 때 보다 효과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클라우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고 멀티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또 이제 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AWS 이런 다양한 이런 신기술들이 그러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같이 접목이 될 수 있을까요? 신규에 발표된 서비스 중에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AWS에서 발표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리인벤트의 엑스포 전시장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지향하게 되면서 그 개발한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데이터 프로텍트 솔루션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솔루션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멀티 클라우드를 만약에 지향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솔루션들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태원님께서는요, 서울 리전이 출시될 경우에 가격이 다른 리전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싸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AWS 가격 정책은 아시다시피 리전별로 약간씩 상이한데요. 그 상이한 이유는 규모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 리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더 많다 보니 더 많은 인프라를 추가할 수 있게 되고, 그 많은 인프라를 추가함으로써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것인데요. 서울 리전에서도 여러분들이 특정 서비스나 아니면 AWS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아마 가격 정책이 더 인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EKS가 그 50%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AWS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신다면 좀 더 많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서준님께서는 아웃포스트 제공의 최대 단위는 무엇인지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웃포스트를 주문하시는 단위가 굉장히 크신데요. 42U짜리 렉에서 어떤 특정 인스턴스 크기와 타입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으시고요. 그거 하프렉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신데, 자세한 내용은 AWS 매뉴얼을 참조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떤 경우에는 AWS 서비스가 좀 비싸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가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드리면 좋을까요? 최근에 AWS에는 카큘레이터를 새로 개편을 했는데요. 이제 AWS 카큘레이터는 AWS 서비스를 내가 쓰는 만큼 정의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가비용을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그렇게 카큘레이터를 이용해서 먼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써야 되는지부터 견적을 뽑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견적을 통해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나 파트너사를 통해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유현 매니저님, 아까 말씀하실 때 머신러닝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렇게 머신러닝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세이지메이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클라우드의 ML 서비스라는 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포어캐스트라든지 이제 조금 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 실제로 POC 요청이나 이제 기술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통합 개발 환경인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기능들을 좀 더 많이 쓰시고 더 의미 있는 결과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산업 분야에서 좀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생각 외로 약간 제조나 아니면은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판매량 추이 이런 걸 매출 추이 이런 거를 분석하시려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기술 인력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많이 그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비스를 도입할 때 기업이 이게 과연 우리가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잘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또 메가존에서도 하고 계시나요, 서비스를? 우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여러 인력들을 아마 가지고 계시고, 그 자사 인력들을, 그리고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지금의 현재 서비스를 최종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하고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 환경으로 오면은 더 적은 인력으로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일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됩니다. 거의 대부분 자동화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그리고 메가존에서도 MSP라는 계약을 통해서 여러 고객분들의 워크로드를 저희가 직접 관리해드리고 모니터링해드리고, 장애가 발생하면 직접 조치까지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한 시청자분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올해 클라우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네, 글쎄요. 이게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그 기술 동향에 대해서도 그냥 몇 가지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좀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전에도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근데 사실 모든 기업이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모두 다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공수나 노력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는 데이터 분석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아까 뭐 반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런 뭐 관리적인 측면인데요. 관리적인 측면을 좀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이번에 발표하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서비스들과 같이 접목했을 때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솔루션들이 있나요?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이드라인은 따로 없고요. 저희 엔지니어들이 신규 서비스가 나오면 AWS 코리아와 협업해서 그 신기술을 습득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해서 고객분들께 딜리버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방송 후에 설문 참여자와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유현 매니저님 그리고 하정 매니저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서비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으니 AWS 공식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 테크블로그에도 클라우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장된 마음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제가 AWS의 매력이나 신규 기술에 대해서 잘 설명드렸나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웨비나 참석에 감사드리며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리인벤트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데 그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2020년에 주목할 AWS 신규 서비스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